정청래 당대표 연임 도전 본격적으로 천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아니고 당 대표직을 이용해라는 전제가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대선 주자인 김민석, 송영길 후보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당대표 연임을 굳이 하고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이 연상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금 표출한 게 아니냐. 여선홍 대변인. 네. 뭐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있고 약간 이재명 아니면 송영길 김민석 아니 일단은 뭐 이재명 그럼 당대표 하고 나서 바로 당대표 출마한 분에 대한 저격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두 번째는 그냥 다 떠나서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당대표직을 이용하지 않고 네. 대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가 물어봤노? 정청래 대표가 누가 박준희 의원이 물어봤어? 막 이런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이용하지 않고 대선 불출마 그러니까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용만 안 하지 대통령 이용 안 하고 나 대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요. 또 그 그렇게 기자들이 보이네. 질문을 또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대선에 기회가 와도 대선에 출마하시지 않겠다는 의미냐고 백불에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네, 그러니까. 물어봤네.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하느냐. 적힌 대로만 해석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은 뭐 완전히 대선 불출마라고 이건 볼 수도 없고. 불출마도 아니고 출마죠 완전히. 네, 그쵸. 그리고 당대표직은 26년이니까 27년, 28년에 끝나고 예. 그 대통령 선거는 30년에 있으니까 그렇지. 원래 당대표직을 이용을 못 해요. 그렇죠. 당대표직을 2년을 다 해도. 실정상. 그러니까 그냥 자기 대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한 거니까 오. 사실은 뭐 송영길, 김민석 측의 반응도 뭐야 왜 뜬금없네? 왜 갑자기 대선 출마를 이야기해? 불출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선 그러네. 출마입니다. 저희 어제 김민석 전 총리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김 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의원이 지금 자기 정치 프레임에 약간 좀 빠져가지고 그거를 돌파하려고 나 이거 당대표직 자기 정치 이용 안 할게 뭐뭐뭐 자기 정치 이용 안 할게 지금 자기 정치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할수록 이 자기 정치에 늪에 빠지고 있다. 그러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총선은 보통 이제 그 전당대회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거는요. 총선 불출마입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면은 엄청나게 곽광을 받았을 거예요. 배수진을 쳤구나 이렇게 그쵸? 생각하겠죠. 총선 불출마라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이걸 욕심이 마지막으로 해. 욕심이 없다. 그래서 정말 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내가 장렬하게 산화하겠다. 지금 그렇게 던지고 나면요. 그래갖고 당을 잘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다시 나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갑자기 총선이 당면한 선거인데 어쨌든 2년 뒤에 있을. 근데 갑자기 총선이 아니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여당 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에 그 정청래 대표 차기 그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1% 나와요. 이게 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해요. 이진숙 의원보다 조금 뒤지는 1%예요. 근데 누가 정청래 대표의 대선 출마에 지금 관심이 있냐고요. 이거는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다. 그러네. 그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이야기를 굳이 꺼내면서 본인의 대선 출마 의지를 비친 거다. 그래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죠. 네, 네. 당대표직을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선을 출마한 거니까 그 루트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루트를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순수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게 뭔가 죄인 것처럼 그렇게 당대표 하지 않겠다라는 그 뉘앙스를 풍겼다면 오히려 대통령을 비판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명인의 마을에서 반응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원래도 안 좋긴 했는데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저런 말을 해야 되나 싶었고 아니 자기 정치가 뭐 어때서 당대표든 누구든 다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는 나 자기 정치 안 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나 심부름만 할게요라고 전 비춰지거든요. 근데 김종필 총재도 얘기했지만 정치인은 자기 이름 석자로
이 존재하는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아니 신하가 임금의 뒤만 쫓고 조정의 눈치만 보고 하는 게 어떻게 정치예요? 심부름이지. 그러니까 자기 정치라는 말로 계속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대통령이 말만 들을 거예요. 심부름할게요라고 하는 그 경쟁이 얼마나 이게 공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청래 대표 출마 선언문을 보면은요 새로운 내용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했던 얘기 뭐 사통, 통화,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제 이거 워낙 옛날부터 했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안젠다 좀 건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만한 정책적 역량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그냥 대선 가져온 거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좀 정책이나 비전 경쟁이 열리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떤 뭐랄까 엄청 정무적인 사안들로만 지금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본인이 어떻게 좀 무마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늪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제명인의 마을이나 그쪽에서 반응이 안 좋다고 하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그야말로 쎄하겠어요. 아, 내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거 내가 그냥 좀 잘해보려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괜히 아니 잘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반명 전선에 저는 계속해서 힘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기 정치라는 것도 결국에는 다 뭐 예를 들면 말은 이재명 대통령 계속 무슨 연설 때마다 말할 때마다 이재명 의리를 지키겠다 이재명을 이야기를 하지만 행보는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보안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와 그리고 청와대 입장 알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뭐 그 여당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의원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어쨌든 지금 정부한테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게 집권 여당의 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길 말고 다른 길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자기 정치라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출마 선언에서도 사실은 계속 자기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거랑 똑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친명 쪽이랑 이렇게 선을 긋고 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되면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거는 또 친문 계열이랑 확 합쳐지겠다. 김대현 기자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중당적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상당수는 조국혁신당과의 이중당적을 가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걸 이제 있죠.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아닌 거고 이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원하는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이분들은 보안 수사권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인 1표제는 뭐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금과 옥조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지지층을 명확히 알고 그 정청래 대표의 판단에는 그 지지층들이 훨씬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날리는 건데 하여튼 저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1인 1표제 이런 거야 뭐 민주당 당내 사정이니까 기자가 이게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닌데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는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보안 수사권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거기 발간사를 읽어보면요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정청래 대표가 무슨 면담권, 확인권 이런 걸 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얘기한 거냐면은 그 수사에는 임의 수사라는 게 있고 강제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 수사라는 거는 그냥 정의한 후보 일로 오세요라고 해갖고 피의자 출석을 하는 거고요. 또 정의하다. 강제 수사는 출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한 3번 정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부를 수 있고 뭐 이런 식인데 보통 그 다음에 강제 수사라는 거 압수수색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뭐 구속 뭐 이런 것들인데 그 확인권이랑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은 넘어온 사건 기록만 받아가지고 그 피의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한 거 맞아요라고 물어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서류만 받으지. 네, 피의자 신문이 안 되고요. 참고인 조사도 안 됩니다.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뭐 피해자를 만나는 거 이런 것들 다 수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청래 대표가 이런 비판 때문에 뭐 검사에게 뭐 확인권이나 면담권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사예요.
네. 그러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말 자체가 그게 안 안 맞아요. 맞는 거구나.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 그 시행령에 보면은 수사 준칙 일반 수사 준칙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도라도 좀 읽어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정말 너무 큰 혼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별건 수사 자꾸 얘기하는데 어차피 수사 개시권이 없고 그다음 검사의 수사에는 그 성취된 사건의 동일성 범주 내에서만 가능한 건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정의한 후보가 그 야간 절도를 했어요. 뭘 갖다 씌워도 할 말이 없어. 걷다가 야간 절도를 해요. 근데 야간 절도를 한 피해자가 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이 정의한 후보라고 안 할게요. 네. 그 괜찮아요. 범죄자가 자작극이 그 밝혀졌어요. 야간 절도를 했는데 네. 야간 절도를 하는 중에 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몰카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의 그 구조 내에서는 경찰 수사에도 몰카 촬영한 게 밝혀지지 않으면은 검사 수사를 하는 도중에 함께 드러났다 하더라도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동일성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피해자가 그 신고를 할 때 같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간 절도를 당했고 그리고 몰카 촬영도 당했다라고 같이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그게 이제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건데 하나만 신고하면 다른 거 별거를 못 그거는 한다는 이제 얘기예요.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서 성취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예. 수사 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별건 수사 의료도 없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대단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 대신 확인권을 주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지의 표명이 간접적으로 나타난 건데 그게 결국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치 슬로건화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 말씀을 아니 하고 근데 계신 저는 거죠. 사실 인지수사 별건 수사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계인이 만약에 절도를 일으켰어요. 근데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계인이 절도 말고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사건까지 발각이 됐어요. 그렇지. 그럼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그러면 근데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논리에서는 저게 정치인들을 무자비하게 수사하는 근거가 되니까 그걸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 입장은 그런 그건 거지. 자기들 입장인 거지. 그 무고한 시민들은 정치인 그렇지.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개혁신당을 향한다 하더라도 별건 수사나 인지 수사를 통해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면 그건 수사해야죠. 그게 상식적으로 보이는데요. 아 맞죠. 그렇지. 근데 이걸 그냥 뭐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당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했으니까 그냥 인지수사 별건수사 수사기시권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기준이에요. 그렇네. 그 확인권 면담권 준다고 했는데 그거 줘도요. 그거 임의수사라기 때문에 안 가면 그만이에요. 강제 수사를 못 하면은 그뭐 그냥 그리고 제가 만약에 범죄자잖아요. 안 갑니다. 검사가 부르면 왜 갑니까 안 가지. 거기를? 그러면은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데 권한이 그냥 확 경찰한테 떨어지는 하라고 거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거기를 뭐 하러 갑니까? 가고 괜히 여죄가 있으면 아니 그거 그래서 드러나지. 지금 뭐 뉴 이재명 패널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 국민들은 보안수사권 보장해주되 정치인들은 보안수사권 빼라. 그냥 검사들이 인지수사나 보안수사를 하지 말게 정치인들만 그렇게 한정해서 법을 만들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 정치인이 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안수사권을 폐지를 하려고 한다. 이 주장을 지금 여선웅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안수사권 무조건 폐지 반대하니까. 네. 좋지, 반대하시는 좋지. 말씀 하셔도 됩니까? 민주당 계시면서? 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보안수사 무조건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토론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세요. 홍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뭐 법도 발의도 하고 친전도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돌린 거예요. 이거 이대로 가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뭐 이소영 의원도 아예 개인적으로 입장을 아예 밝혔고 그렇죠. 당대표 후보인 고민정 의원도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 보안사건 더 이야기 많이 하자. 그리고 어제 뭐 김남희 그다음에 김동완 의원 뭐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네. 지금 당내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오늘 의총에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네. 완전히 정리는 안 되겠지만 사실 이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이 아닙니다. 그 원내대표 김한규 의원 브리핑 보니까 당론은 아니라고 실제 인정을 했거든요. 그 TF 법안이요? 네. 추진은 하고 있지만 아직 당론은 아니다. 당론은 의총에서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실도 원내대표 지도부 측도 네. 어쨌든 이거에 그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전당대회 맞물리면서 정청래 대표가 이걸 너무 많이 띄우니까 다른 주자들이 약간은 조금 끌려갔어요. 아예 이거 뭐 폐지 검찰 수사 기소 분리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으니까 뭐 나도 이렇게 입장을 약간 원래도 비슷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 사건을 계기로 저는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도 후보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그 후보들도 뭐 예를 들면 김민석, 송영길 후보도 이거 용기 있게 지금 바뀐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게 결국엔 정청래 대표한테 이득이 되더라도 유불리 따지지 말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슈이기 때문에 법안이기 때문에 네. 소신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신 발언이 필요하다. 그 소신 발언 하면은 문자폭탄 달라고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요.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죠. 바뀌었습니다. 왕따당하거나. 네. 일단 이용주님이 다펜다 플러스 등급을 업그레이드 네. 주셨고요. 성남총각님이 정청래 대표를 자극하지 마십시오. 인화성 물질을 들고 찾아갈지 모릅니다라고 슈퍼챗 만 원. 그런 거 읽어도 됩니까? 제가 보내주시면서. 우리 여성 대변님 계시니까 그런 네. 걸 못 읽겠더라고. 근데 뭐 대신 읽어줘요. 아, 그럼요. 그때 제 얼굴만 빼주시면 나중에 문제되면은 뭐 같이 뭐 제재 안 하고 웃었다 뭐 요것만이니까 얼굴만 빼면은 뭐 아니야. 네. 야, 우리 PD님 센스 있다. 예. 그럼 보안 수사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지금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 요 관련된 이야기 국민의힘에서는 요거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를 하기로 했다 하는데 국민의힘은 요게- 물 만났죠. 네. 근데 국힘에서 이게 어떻게 제지하거나 이런 게 되나요? 쪽수에서 밀리는 거 아니야, 소위? 안 되죠. 안 근데 되죠.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필리버스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민주당이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그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네. 예. 아니 이게 민주당은 저는 오늘 이제 이거 안 합니다. 박범계 의원도 어제 인터뷰 보니까 그 전당대회 이후에 그게 맞아요. 결정하자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돼요. 사실은 지금 하고 7월 전당대회 8월 17일인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본회의까지 열어가지고 방망이 두들긴다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자의적으로 안 하느냐, 타의적으로 못 하느냐의 구분인데 네.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좀 안 좋단 말이에요. 필리버스터 해제는 조국 혁신당의 표결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마 지금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해제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그 여론을 만들겠죠. 뭐 그런 게 좀 얘기가.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결부시켜갖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국민의 그 권리가 연결된 부분인데 그렇죠. 네.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맞아요. 좀 이제 대통령이 수고하라 그랬으면은 수기를 해야 되는데 TF안 만들고 뭐 여기에 대한 별도의 뭐 공청회라거나 아니면은 뭐 의총도 제대로 안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기는 전혀 없는데 무조건 뭐 재헌절 이전하자, 네. 전당대회 이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갖고 좀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네. 좋겠다. 다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보안수사권과 보안수사 요구권은 쉽게 말해서 그건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수사한 걸 다시 경찰한테 수사하라고 하는 것뿐이고 보안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걸 다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렇지. 지금 검찰이 못 수사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류만 보고 송치 결정을 그러니까 기소 결정을 하라는 건데 그러면 검찰, 공소청은 책임을 안 지기 위해서 그 기소율이 훅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범죄를 일으켜도 범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정말 논란과 이슈가 됐었던 여러 사건에서 봤을 때 특히 뭐 고유정 살인사건,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도 처음에 이 살인사건이 이뤄지고 나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뭐라고 고유정 씨가 얘기했냐면 날 성폭행하려고 그걸 방어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찔렀다라고 변명했대요. 근데 그걸 경찰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은 고유정 씨가 핸드폰을 통해서 뭘 검색했냐면 뼈 무게, 혈흔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걸로 이제 살인죄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형량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중형 35년을 받은 거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된다? 그냥 이제 우발적으로 찌른 것입니다라는 그 정도의 형량만 받게 되는 사회가 되는 거겠죠. 그게 과연 건강한 사회냐. 그러니까 정치인들만 수사하겠다라는 그 기준으로 보안수사권 폐지하겠다라는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법적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유권자들한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를 두고 그 기준 삼아서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사건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2018년에 거제에서 이제 그 20대가 50대 여성을 때려서 죽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20대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키가 180이 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면은 한 80에서 90kg 정도 돼 보여요. 근데 그 맞아서 돌아가신 그 50대 후반인데 폐지 같은 거 주면서 살아가시는 네. 분이었거든요. 이분의 키가 132kg고요. 몸무게가 132cm고요. 몸무게가 31kg입니다. 그러면 대충 어떤 그냥 초등학생 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엄청 많이 때려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 상황을 묘사하는 게 너무 끔찍할 정도로 했는데 예. 경찰이 술 취해서 저도 모르게 그랬다라는 그 진술만 믿고 상해치사로 넘깁니다. 아. 그래갖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보고 이 사람이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뭐 살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검찰이 이제 살인으로 형량해서 넘기는데 상해치사 형량이 보통 이제 맥시멈 가중 요소가 다 들어갈 경우 12년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가중 요소를 한두 개 정도 반영하면 8년 정도 나오고요. 가중 이제 뭐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감경 요소 반영하면 4년 정도, 2년에서 4년 이건 대법원 양형 기준인데요. 그러면은 가중 요소를 하나만 넣어서 8년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 지금 그 출소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2018년 사건이니까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명확하나합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아니면은 경찰의 어쨌든 간에 일종의 데스킹을 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데스크에서 기사를 고치잖아요. 네. 이게 보안 수사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는 건요. 기사 수정 요구권입니다. 데스크가 기사를 고치고 싶으면은 기자에게 수정 요구하라고 지시를 해요. 아, 저는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약간 그런 거라고 비교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사실 여부의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것들을 거르는 장치 없이 그렇게 끝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럴 수는 있겠다. 표면적으로 범죄율은 좀 낮아지겠다.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그렇죠? 그런데 범죄자는 판치겠지만은 범죄율은 떨어져서 기사가 그렇게 좀 기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범죄율은 낮아지면서도 이제 처벌률도 낮아지겠죠. 네. 범죄율도 처벌률도 내려 떨어지지만 범죄자는 그러니까 범죄는 증가하는데 그렇지. 처벌률은 낮아지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이번 장윤기 사건도 검사가 보안 수사 통해서 그 CCTV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화물차에 있는 블랙박스 확보하면서 이런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알려졌잖아요. 광산 경찰서에서 담합해서 은폐하려고 하는 사건을 부산지검이 다시 수사하겠습니다라고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안 수사 요구권이 뭐냐? 광주 광산 경찰서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거예요. 요구를 안 받아주면 그냥 안 받아줄 수 끝나는 있죠. 거야. 근데 이제 징계도 할 수 있고 교체도 할 수 있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입증 책임의 난제라는 게 있잖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 수사 요구권을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건데, 수사 모든 진행 상황의 실권을 경찰이 갖고 있는데 사실상 외부인인 검사가 그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처분 걸겠다. 우리는 분명히 피의자가 도망갔고 포렌식이 하도 시일이 걸리고 하니까 늦어진 건데 이걸 그냥 뭐 나만 징계하겠다고 하니까 난 가처분 걸겠습니다. 행정소송만 늘어날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 네. 뭐 피해자의 수사 참여권을 보장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피해자가 장윤기가 리얼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무책임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다. 언론에 알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의원이. 근데 뭐 그렇게 하면은 검문 유착이라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수사 정보, 피의 사실을 뭐 누출하면 안 된다라고 엄청 주장하셨던 그렇죠. 분이 언론에 알리면 된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들이 어디 있습니까? 언론에도 또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알리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피의사실 공표죠. 뭐. 아, 그러네요.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된 겁니까? 이제 기억상실주님이 보안수사권이 서민 국민을 위한다는 것을 우리 집 개도 아는데 왜 민주당 당원들은 반대할까? 당원들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시면서 슈퍼챗 주셨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뉴스공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혁신당과 합당을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기의 실패를 자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실패하죠. 본인이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되는 건데. 평택 의뢰도 후보 안 내는 게 맞아. 이거 본인이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왜 하지 못한 거를 왜 뒤늦게 와가지고 자신의 책임하에서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네.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 아니 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전선을 계속 세게 긋고 있다. 네. 조국혁신당 합당도 사실은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면 약간 그 2월 당시에 약간 중립적이었던 사람도 네. 이번에 평택 선거 그리고 또
조국 전 대표의 리센느 이후에 같이 갈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더 여론이 악화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합당 이슈를 띄우는 것 자체가 조국이야. 뭔가 큰 방향에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요구하는 뭐 다른 여론 상관없고 민심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뭐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정치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치라는 것과 또 맥이 닿아 있는 게 네. 지금 대통령은 계속해서 포영 통합 외연 확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코어 지지층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자기 정치라고 봐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정치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요. 잘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전에 속보 떴던데 선호 투표제는 하기로 했는데 네. 청년 최고위원은 부결됐다고. 네. 그럼 정민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최고위원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일반 최고위원으로. 네. 어허. 근데 이게 그 애초부터 청년 최고, 그러니까 5명 중에 하나를 몫을 빼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거 최고위원 그냥 파일을 안 늘리고. 가치를 떠나서 지금 구조상 어째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5명 뽑잖아요 선출로. 근데 여성 최고위원도 무조건 한목이 있습니다. 있어야죠. 그러면 4개고 여기 청년 최고위원 빠지면 3개예요. 3명만 해야 되는데 이게 각 후보군들 아니면 각 개파의 이 층에서 이거를 찬성할 수 있겠냐. 3자리인데 이거는 애초부터 뭔가 그 이해득실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했다. 근데 가능한 이야기로는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로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이 2 몫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선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같은 경우에도 지명직 최고. 뭐 당대표 쪽에서는 반대하겠죠. 아니 내 몫에 2개를 왜 하나를 나눠준다고? 뭐 근데 어쨌든 근데 청년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뭔가 제도적으로 조금 제도 보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 거치면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이성윤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사퇴한다라고 네, 맞아요. 얘기를 했던데, 근데 원래 최고위원들은 기계적으로도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이성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를 엄청 막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엄청 지지를 하고 노골적으로. 그다음에 그 김민석 전 총리 저격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문제 안 되나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준희가 지금도 막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다 잘못된 게 전준희가 뭐 하는 데냐, 전당대가 뭐 하는 거냐, 당원 당규 바꾸는 그 대회입니다. 기구예요. 그게. 예. 그 전당대회 때 당원 바꾸는 거잖아요. 당규도 바꾸고 당의 노선도 바꾸고 큰 당의 헌법도 바꾸는 그 시기에 당원 당규가 잘못됐다, 못 고친다. 이거 자체가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그와 맞물려 가지고 당의 최고위원이 전준위에서 결정한 거를 계속 부정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또 룰에 관한 거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게 공정성 시비에 조금 휘말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성윤은 지금 최고위원직 물러났더라고요. 뭐 그거 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더 선호 투표제 통과에 반발해가지고 직을 던지는 그런 제스처였던 것 네.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취지의 최고위원 그 이후로 사퇴가 사퇴한 아니라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 투표를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사퇴하는 게 아니라 이거 통과시키니까 난 그냥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라고 사퇴한 거라고요. 네, 선호 그렇더라고요. 투표제 용납 못한다는 워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고위원직을 이성윤 최고가 사퇴를 했다. 청년 최고위는 왜 이거는 찬성이 부결이 된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지금 배변 봉투법님이 청년들 목소리 그리고 민철이 마음에 활기는 돌았겠노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청년 최고위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부결됐을까? 아까 제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 그 짧은 시간 내에 하기가 너무 하기 어려웠다. 어렵다.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네요. 여소연 대변인 지금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30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커피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저 있습니다. 예, 한 분 정해놨어요. 좋아요. 우리 차호야호께서 이 정치의 흐름이 이러면 안 된다.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야당 못지않게 여당도 난리가 났으니 저 이 말이 너무 웃겨. 알정직 섞일래. 이제 알정직 섞일래 이게 알았어 정청래 찍을게. 요거 보면 알정직이고 섞일래는 또 뭡니까? 섞일래. 최민희 의원이 명천 대전 말고 섞일래.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정청래. 그러니까 이제 누구 따지지 말고 같이 좀 화합하자 이런 의미에서 된 것 같은데 이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딱 아주 이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알정직 외치는 친청 골수 팬으로 요거 정청래 대표 연임할 수 있을까? 뭐 선호 투표지 이것도 도입되고 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리 정광재 소장님. 저는 최근에 그 민주당 경선 보면 송영길 의원이 왜 이렇게 과속하나 싶어요. 아니 이분 뭐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 잡으려고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속 수감 기간 동안에 거의 그 반청 기치만 그 수련하고 온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한 얘기 중에 과거 같으면은 뭐 역적이어 갖고 목을 쳐야 된다는 거야. 야, 근데 이런 세다, 얘기는 그쵸? 너무 좀 감정 섞인 얘기 아니에요? 과거에 누가 뭐라든가 정청래 그 의원 후보가 조금 더 나가면 이거 난이 된다, 정청래 난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한테 뭐 이렇게 개인적 감정이 쌓여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정청래 후보만 그냥 패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도 봐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어차피 전략적 연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공동의 적을 정청래 후보로 잡고 김민석 총리가 하기 어려운 얘기를 송영길 후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진보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민주정당에서 예. 대통령 뜻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뜻과 다르면 역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됩니까? 무슨 전제 봉건 사회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나와갖고 정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 우리 검찰 반성해야 돼요. 이게 위법 증거 수집으로 무죄가 된 거잖아요. 네. 그 돈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는 거가 증명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송영길 의원 나와갖고 국회의원도 되고 당대표 다시 나가서 된다고 하는 거 그러게 보면서 말이야. 참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차호 대변인 이거 정청래 전 대표가 거기 김용남 공천한 거 그거 후회한다고 회고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왜 당대표 또 나오는 거지? 회고는 회고고 실수는 실수고 잘못은 했는데 당대표는 내가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맞잖아. 송영길 의원님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 정청래한테 좀 맺힌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원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를 안 주고 다른 데를 줬고 그리고 자기 선거하는데 뭐 정청래 당 지도부가 도움을 좀 덜 줬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좀 쌓여 계신 것 같은데 뭐 이 알정직이라는 구호 자체가 이번에 그 전대의 성격을 압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넷이 하나를 공격하는데 그 하나가 계속 쓰러지지 않고 선두권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팬덤의 결집력이 좀 세다는 거고 그래도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후보 넷이 전부 한 사람을 공격하는 건 또 당내 다수가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임 가능성을 보자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그래요? 보고 있는데. 예. 그렇게 봐요? 네, 이게 권리당원 중심 구조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기는 방식인데 이게 공격을 받을수록 결집하는 에너지는 당 안에서 있으면 충분히 시너지가 발휘를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전당대회 목표는 총선에서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뭐 팬덤 정치에 갇혀서 바깥으로 못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총선 때 좀 국민들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김소연 평론가님 이거 여론조사 꽃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접전으로 나왔대요. 네. 이거 좀 어떻게 신빙성 있는지 좀 추후에 정청래 네. 대표가 연임 가능할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보시기 어때요? 여론조사 꽃 결과를 보니까 이거 개요를 불러드릴까요? 2026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인데 뭐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여기 참조하시면 유튜브야 되겠습니다. 김평론가 왜 그래? 유튜브도 선관위가 할 일 없을 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 레고시 미디어인데 지금. 저한테도 댓글을 여러 번 달았어요. 선관위가 메신저로 메시지도 보내고 여론조사 개요 안 적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유명해지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반 시민한테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요 결과를 보면 김민석 21.4, 정청래 20.1
뭐 비슷하죠. 송영길 7.6. 근데 이 송영길 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3분의 2 이상이 김민석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는 정청래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고민정 후보도 지금 정청래 후보한테 각을 세우고 있고 예. 이게 두루뭉술하게 친문이라고는 하지만 결들이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조사만 보더라도 꽂혀서 한 거긴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김민석 전 총리가 우세하다라고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특정 계파라든지 팬덤으로 환원되지 않는 당원들이 있어요. 예. 특히 그 당원들이 신입 당원이 아니라 전통 당원에 더 많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TK 당원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가문을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호남의 전통 당원 또 민주당 전통 당원 또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이제 초반 좀 지났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 어떻게 되겠냐 이 생각이 강하게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지로 보더라도 뭐 당원들한테나 혹은 무당층한테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보다는 김민석 전 총리가 더 안정적이에요. 더 실무형에 가깝고 더 유능해 보이긴 해요. 네. 그런 점들이 가만히 돼서 물론 전 정청래 전 대표가 권리당원에서 호락호락하게 밀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최종 개표 결과 그 선호투표제니까 1차 개표, 2차 개표 이렇게 가잖아요. 최종 결과로는 40% 넘을 거다. 정청래 전 대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김민석 전 총리가 이길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좀 주장이 상반된 게 나오네요. 차호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것 같고 우리 김소민 평론가님은 이 김민석 전 총리가 좀 우세해 보인다. 좀 그럼 제 판단을 들어봐야죠. 누가 될까?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될 것 같아요. 고민정 한 표 줘요. 왜 전부 다 그렇게 가? 지금 뭐 어디 그래도 나랑 제가 이름도 같은데.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 가능성 없는 사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6.3 지방선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연임할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봤는데 6.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그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겁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끼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의 지지율이 이만큼 나오는 것은 전 대단하다고 봐요. 특히 우리 보수 정당 같았으면은 대통령이 저런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깨갱해갖고 그동안 저 정청래 후보를 찍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야 이번에 아닌가 보다. 그 눈치 보고 탁 움직이는데. 민주당 그 전통 지지자들이 기계가 있네요. 야 그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 마케팅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포 마케팅이 뭐냐면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연임하게 되면 내 임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나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028년 공천을 해갖고 총선을 치르게 하면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정청래 너무 비호감인데 일반 국민에게 이런 성격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김민석 후보가 최근에 한 얘기 있잖아요. 2028년 정청래 민주당 대표로 치러서 이길 수 있겠냐. 이것도 조금 유효하게 작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될 것 같다. 무난히 될 것 같습니다. 무난히 될 것 같다. 아니 이 섞일래라는 단어 자체가 최종 득표 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김민석, 송영길, 뭐 정청래 순이다. 근데 이 뭐 싸우지 말고 섞이자 뭐 취지는 알겠지만 이 제안이 역설적으로 이번 전대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왜 명천 대전이 됐느냐? 아까 정강재 대변인님께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이 그 다음 총선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름은 섞을 수 있어도 공천권은 섞이기가 힘듭니다. 이게 구호로 갈등을 덮는 건 이거는 회피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번에 뭐 선호투표제 같은 거 네. 만들 때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 경기의 룰은 시합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시합 시작하고 룰을 정하니까 반대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 또 그 와중에 최고위원 한 분은 또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청년 최고위원도 지금 부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 유희로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청년 얘기 꺼내지도 마라. 뭐
이소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좀 분노하던데 그럼 이게 좀 김수민 평론가님 여기 섞여질까요? 섞일래 이러는데 이 사람도 섞여질까? 네. 보통 뭔가를 강조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뭔가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좀 심상치 않은 게 제가 이제 요즘에는 사실 정치인들이 별로 리더십이 없고 네. 다 지지층들 따라가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동향을 파악하거나 앞으로 전망을 할 때 지지자들을 봐요. 네. 특히 극성 지지자들을 보는데 좀 제가 이렇게 이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몇 명을 이렇게 찍어놓고 관찰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반 당원인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이미 몇 달 전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친명 친청 기로에 있는 당원인데 네.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친청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급기야 특히 요번 주 들어서 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물론 정청래 전 대표는 그런 기조가 아닙니다. 나야말로 이재명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계속 얘기를, 그런 메시지가 예. 밤새 올라와요. 그리고 몇 한편으로는 개씩. 여러분 나 두들겨 맞고 있어요. 지켜주세요, 이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 김어준은 아니죠 지금 얘기한 사람이. 아직 안 했죠. 그리고 김어준 씨는 또 달라요. 김어준 씨는 약간 중재자 비슷하게 살짝 이동하고 있어요. 네. 김민석 전 총리한테 유리한 CCTV도 까고. 근데 일단 김어준 씨는 좀 빠져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유시민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관건인 것 같고. 근데 벌써 그 뭐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지지자가 나오는 걸 봐서 그거 치고는 지금 전당대회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큰 파열음이 나지 않나 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러면은 최민희 의원은 할 수 없는 거 그냥 구호만 외치고 있는 거다. 아니 최민희 의원부터가 친명계 당원들이 봤을 때 네. 섞으려고 해도 당신 때문에 못 섞는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개파가 어디 쪽이에요, 그분은? 친청이라고 봐야죠. 친청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섞길래 이 얘기를 하면은 너스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반대쪽 당원들은. 그렇네요. 자, 정청래 알콩달콩이 계속 알람이 뜨는 거예요. 페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습니다. 선호투표제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을 지킬 테니 이제 당원들께서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되게 쫄깃쫄깃한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야. 섞길래 순위대로라면 3인데. 근데 민주당이 지난 한 15년간 너무 평온했어요. 이렇게 평온했으면 안 되거든. 분열해야 돼. 그리고 그 당 분당해라. 내에서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권력 지향적이기 때문에 특히 86세대는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에요. 권력을 놓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권력을 매개로 다 뭉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좀 분열할 때가 됐는데 분열이 안 돼 갖고 좀 걱정입니다. 나가면 추운 거 알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뭐 분당이든 창당, 창당이든 안 된다고 한 게 이게 양당 구도라는 게 너무 고착화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지역 정당이라고 안타깝다. 해갖고 그렇죠. 야 내가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가서 이 사람들에게 공천만 받으면 맞아. 국회의원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도 되고 창당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한 20년 겪으면서 야 이게 안 되는 구조구나 우리가. 그리고 이 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지 않으면 진짜 이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바꾸겠죠, 민주당도 그냥 정치인들이. 야 아웅다웅 싸우더라도 여기서 싸우는 게 낫다. 국민의힘도 싸우더라도 여기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양당 중에 한쪽이라도 분당하면 맞아요. 그 가능성 있어. 예. 저쪽에서도 예. 분당해서 4당 체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도 좀 건강한 상태라고 봐요. 또 자기 저는 그런 저는 경쟁이 아니라고 전 그런 경쟁이 한 번 목소리가 있었으면 올라.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다당제도 좋은 다당제가 있고 안 좋은 다당제가 있는데 별 차이 없는 사람들끼리 갈라지는 건 나쁜 다당제라고 보거든요. 녹색당 같은 게 탁 치고 올라오면 뭐 혹은 괜찮고. 무슨 중도 정당이라도 명확하게 뭐 그렇죠.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당 이런 거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냥 달라지는 건 좋지가 이거는 않다. 그냥 그 집안 식구 싸움을 동네방네 다 이제 그걸로 가져가는 거에 불과한 거라. 근데 어쨌든 그 경우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총선 끝까지 눈치 싸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갑자기 합칠 수도 있거든. 아니, 그것만 보겠네. 그 상태가 되면 정치는 안 하고. 그렇게 돼야 야 그래도 우리끼리 좀 얘기도 한번 좀 해보자 이런 식의 대화가 되는 거지. 지금 같이 민주당이 그냥 원내 다수 의석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선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4개 정당으로 쪼개졌었을 때는 이 법안을 만들려면 그래도 얘네들하고도 좀 표를 받아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화의 복원 차원에서라도 저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발로. 고 사당 체제에서는 협상이 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협상을 하잖아요. 이중대다. 네, 국민의힘 원투가 있고 민주당 원투가 있다고 쳐요. 네. 민주당 투가 국민의힘 투랑 협상하잖아요. 민주당 원에서 이중대다. 네, 그럴 거기 때문에 아마 그냥 사당 간에 어떤 협조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따라간다. 네. 이 상황에서 명태균 씨는 뭐라고 조언할 것 같으세요? 어느 당이든 그래 공천권자한테 딱 붙어야 다선 의원 한다 안 했습니까? 목소리 이렇게 확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게 대사가 안 떠올라서. 대사가요. 아유 너무 웃기네요. 자 지금 노랑이님 신규 회원 감사합니다. 아유 예. 그리고 슈퍼챗 주시면서 차호 대변인 환영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백진영님도 5,000원 주시면서 차호 첫 출연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치치오님 10,000원 주시면서 정광재 대변인 평소 응원하는 개혁신당 당원이라고. 저를 응원한다. 네, 개혁신당 당원이란 말씀이 좀 보내드립니다. 저는 오늘 왠지 연예인 같은 그런 예, 그런 보수 제스처. 야권의 통합의 그 견인차가 되실 수도 있겠는데. 예, 그렇죠. 네. 저는 늘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아까 사당 체제는 정말로 야 진짜 안 되겠으니까 사당 체제로 한번 가보자라는 머릿속의 그 개념이고 2028년에는 정말 그 중도 보수가 단일화해서 네. 단일 정당으로 정말 1대1로 붙어갖고 지금 우리 그 어려운 게 뭐냐면 수도권이 지금 121석인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과 지금 여기 개혁신당 합쳐봤자 한 20석 갖고 있을 겁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균형추가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우리 뜻 맞는 사람들끼리 예. 모여서 민주당에 거대 민주당에 한번 맞서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그리고 우리 여기는 경민정 소용 의원과 없을 제가 거라고요. 저 선거 나가면 와서 차 한번 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조수석에 앉으면 되죠? 아니 지금은 양승자 목소리 좋다고 내가 운전할 수 얘기하니까 있어, 운전. 섭섭하네. 유세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지난번에 출마할 거예요? 어디로? 지금 연천 동두천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좀 받아라. 공천만 줘라. 예. 자, So7612년 네,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차호 대변인 거제시에 출마해달라. 제가 거제 의원실에 있긴 했었죠. 오. 그렇구나. 오, 거제 차호였네요. 네. 거제 차모 김한표 의원. 김한표 네. 한 표 달라. 네. 야, 어떻게 또 연관이 되네요. 이렇게. 네, 그때 조국 사태 때 제가 교육위로 하면서 그 의원실에 있었습니다. 네. 좋다. 자 그리고 나네라님, NALNELA님 슈퍼챗 주시면서 네 분 모두 건강 챙겨서 화이팅 해달라고. BGK님 3,000원 주시면서 창당할 용기는 없고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고 IP는 깔 수도 없고 계엄에도 멋진 척은 포기할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7분 연장 방송 하시죠. 이게 77개 남았어요. 그래요? 그래요. 시간 지금 다 한가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차피 시간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네. 30분 정도까지는 좀 채우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렇죠. 어차피 아직 안 끝난 거죠. 안 네, 끝났어, 네. 안 끝났어. 하나를 한번 마지막 이슈를 한번 볼게요. 자, 이재명 대통령 주택이 그 분당 아파트가 이제 팔렸나 봐요. 어디 판 거야, 만 거야. 그리고 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회의석상에서 나는 집이 없는데 한 총리는 집이 20억 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이거 이 98년에 3억 6천만 원에 사서 29억에 매각될 거라고 했죠. 근데 김수민 평론가는 2월에 내놨는데 이제 네. 이게 매각이 완료되는 거 약간 좀 애매한데 뭐죠? 왜 이렇게 저도 잘 늦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매각이 안 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좀 싸게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싸게 냈죠. 여기 네. 지금 30억 이상 가는 건데 29억 정도면은 네. 그래도 좀 싸서 그때 매수자가 바로 붙었을 것 같다는 소문이 막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몇 달 전이랑 상황이 달라서 몇 달 전에 잠깐 좀 집값이 잡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오르잖아요. 그런데 싸게 내놨으면 얼른 나갈 것 같은데 왜 늦게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저 제가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분명히 집을 팔고 ETF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럼 ETF도 투자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네. 근데 최근에 좀 저점 줍줍하는 국면이잖아요. 네. 너무 이게 타이밍이 잘 맞다. 네, 지난 며칠 동안 그 칼날 잡으신 분들 많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이게 저점인 줄 알고 잡았는데 칼날이었더라. 예. 근데 어제 오늘은 진짜 저점인 것 같거든요. 바닥이. 예. 하필 지금 집에 팔려가지고 이제 ETF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와 이거 29억. 아니 아직 저 잔금 못 받았겠죠. 잔금 못 받았을 거고 이거 그 매각이 잘 안 된 이유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이 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또 토지거래 허가 세입자. 구역 내에 많은 규제 가운데 뭐 1주택자 그동안은 1주택자 뭐 이런 것들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고가 아파트잖아요. 29억이면은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출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갖고 대출해달라 그래도 지금 생활자금 2억까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제도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연하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다 맞추려면은 어려웠을 거고 맨 처음에 매각됐다라는 얘기도 보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매각이 이루어졌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아마 대통령 사저 컬렉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오. 아시죠? 그분이 살려고 했으니까 야 팔려고 한 보니까 이 사람이네. 그래갖고 그때 계약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다른 사람이 진짜 실수요자로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집 팔기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집 팔기가. 집 팔기 쉽지 않아요. 요새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집 사긴 더 어렵고. 그게 이제 저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뭐 다 잘못됐다거나 다 잘 됐다고 보진 않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저는 정책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정책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일렬정렬할 게 아니라 조합이 중요한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잠김이 강화되게 만들어놨어요. 예,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까지도 영향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매물 지금 잠김이 좀 심각하죠 요새. 어쨌든 지금 이제 잔금 치르고 나면 그거 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거 운이 좋네요. 투자 운이 있네. 아니 매각 예. 자체는 존중을 하는데 뭐 대통령이 집을 판다는 거는 이해충돌 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가격표를 좀 봤는데 이거를 3억 6천에 98년도인가요? 그때 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29억 뭐 8배 정도가 올랐는데 그 28년 동안 진보 정부도 있었고 보수 정부도 골고루 있었습니다. 이 가격표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받은 성적표인데 이 성적표가 중요한 것보다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의 복원과 정책의 지원이 먼저일 것 같거든요. 이 월급 모아서 이 8배 상승 따라잡으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달 말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로 집값 누르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죠. 자, 정강재 소장님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손 안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또 이 지금 만약에 건드리면 아니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었던 거 그냥 헌신자처럼 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갖고 저는 아마 공식과 현실화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과 현실화라는 거는 뭐 세제 개편 없이도 그 공시가를 높이고 거기에 매기는 세금 기준을 과세 표준을 높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저는 근데 과연 이걸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을까? 이거 당연히 못 잡는다고 결론 난 거 아니에요? 지난 1년간 KB 시세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2억 원 올랐어요. 2억 원 1년간에 2억 원 오른 겁니다. 이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승률로는 더 높았을지 모르지만 1년간 이렇게 절대 금액으로 2억 오른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면 뭔가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냥 바뀌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바뀌게 되는 생각을 주려고 오세훈 시장이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발언권도 막아버리잖아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자리에서 옛날이랑 똑같은 그 대책 내놓으면 똑같이 부동산 집값 오르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제지가 됐죠. 그러니까 뭐 그들끼리 조금 이제 웃으면서 회의를 하다가도 오세훈 시장이 어떤 현안 얘기를 준비를 해갔을 텐데 그 발언을 제지했다. 차오 대변인 이거는 오세훈 시장 발언 기회에 제지당한 거는 이게 어떠실까 뭐 국민 보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막상 토론을 신청한 오세훈 시장의 의견은 묵살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오 시장 쪽도 뭐 짚을 게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 거의 1년 가까이 국무회의를 불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당선이 되자마자 이 출연을 참석을 하셔서 네. 정치적 연출을 하셨으니까 양쪽 다 정책보다는 그 장면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듣기 싫은 말 하는 자리가 토론회고 뭐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시려면 그냥 발표회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국민이 기다리는 거는 이런 장면들이 아니라 정책이니까 이 부분 두 분 모두 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 얘기가 아침부터 계속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제 매불쇼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 재개발 등등 정계 재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과 나라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유 작가의 비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고 의미값이 전혀 없고 선언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뭔가라고 표현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얘기해야 뭐 그게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지 내용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논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가 그냥 야 실패할 거야 이러고 치우는데 이걸 어떻게 논박을 하겠습니까? 주어가 없다. 일단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공허했고 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일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자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셔요. 유 작가님이 예. 그 정계 개편이라는 말을 유시민 작가께서 이 단어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네. 정계 개편이라는 거는 정치권의 다른 인사를 개별적으로 영입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대 당 통합, 다른 진영을 넘어서서 그 진영의 일부 혹은 전부를 흡수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걸 보고 정계 개편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로 예를 들면은 이제 3당 합당 같은 거죠. 3당 합당 같은 거. 서로 진영이 다른데 뭉쳐가지고 공영 여당 만들고. 그리고 뭐 지금 구조에서 정계 개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이 합당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야권의 파일을 넓힌다든가. 네. 아니면 우리 민주당에서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뭐 삼 정당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정계 개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돼 있냐를 우리가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진영 바깥에 보수에 통합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정당이 지금 있냐는 거죠. 개혁신당 우리랑 합당할 거예요? 국민의힘 분당돼서 우리랑 같이 해요? 그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요소를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네. 그게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정치적 재반 환경을 따져봤을 때는 허구라는 거죠. 그리고 뭐 보안 수사권이랑 검찰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하나도 안 했다 1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그걸 듣고. 네. 검찰청이 폐지되잖아요. 이제 공소청이 되잖아요. 중수청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찰청이 있고 검찰개혁이라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 완결됐어요. 이미 완결됐고 보안 수사권을 경찰에 제한적이든 전폭적이든 유지시켜 놓는 것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보안 수사권 하나 때문에 검찰개혁이 아무것도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치에 닿지 않죠. 그 보안 수사권을 경찰에 남겨두면,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 남겨두면 그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활용해서 예전에 검찰이 하듯이 표적 수사, 뭐 먼지털이식 수사, 별건 수사 이게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박은정, 최강욱, 김용민, 김어준, 유시민 등등이 네.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게 가능하려면 검찰의 인지 수사 개시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안 수사권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장윤기 사건으로 치면 장윤기 사건을 경찰이 암장시켜 버렸잖아요. 은폐했잖아요. 증거인멸 해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송치했을 때 검사가 그 사건에 한해서만 보안적 수사,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거가 보안 수사권이에요. 이거를 토대로 뭐 털다가 다른 어떤 범죄 혐의를 인지했어. 근데 그 인지한 범죄 혐의가 동일 사건이 아니야. 그러면 수사 개시하려면 경찰이 다시 수사 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줘야만 가능해요. 법률가 나와 계시지만 제가 아는 개념이 안 틀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선동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안 수사권 가지고 있으면은 오만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는 입장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사실관계 위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다 팩트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유시민 작가가 그 노무현 재단에서 직을 내려놨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 자기 참전하겠다고. 네네. 할 말 많다고 했기 때문에 더 센 발언들이 8월 16일까지 저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나온 얘기는 저도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쨌든 본인들 진영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이고 이제 2년 차에 갓 접어들었는데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 본인들은 뭐 그 민주당 당원들은 증축을 원했는데 혼자서 대통령이 허가도 안 받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갖고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대통령에게 민주당 당원들이 준 권한보다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개혁 얘기도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개혁을 어쨌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주체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재명이라기보다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가 이 검찰개혁을 추석밥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를 속도감을 확 올렸었던 정청래 덕이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쨌든 뭐 대선 과정에서도 검찰개혁 얘기는 당연히 하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 전당대회 때 갑자기 추석밥상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안수사권도 도대체가 이 맥락에 닿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전당대회 전에 법안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민생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냥 민주당의 권력 구조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유시민 작가가 어제 한 얘기는 상대편 진영에서 보더라도 너무 과한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서 참 우려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비판이 계속될 것 같다. 이 얘기 하려고 그만두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계속하면 어때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럼. 예. 저는 네. 유시민 작가 개인이 아니라 그 평론가가 너무 과잉된 영향력을 가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들은 그냥 족밥이어야 해요. 네. TV에 틀어놓으면은 그냥 나랑 김성렬이랑 이렇게 뭐 투닥투닥 하고 있으면은 예. 출근하는 사람들이 틀어놓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심드렁하게 이렇게 듣다가 꺼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무슨 평론가가 정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뭐 선동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게 되게 기형적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문학평론가가 창출한 어떤 평론 행위가 한강 작품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까? 음악평론가가 한 그 음악평론이 BTS보다 더 초월할 수 있냐고요. 경제평론가가 경제에 대해서 평론한다고 경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유독 정치평론만 이렇게 돼요. 그 정치평론이라는 거의 범주는 유시민, 최욱, 김어준, 전한길 등등등 다 포함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인간들도 다 포함인 거고. 근데 정치권이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이런 말 계속 해주고, 네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족밥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저렇게까지 표현할 건 없다고 보지만 네. 그 평론가와 정치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의 부분이에요. 근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평론가의 영향력이 실제 정치인만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이라면 적어도 평론을 할 때 사실관계를 틀려가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 전 장관의 지금 평론은 이 사람은 게다가 그 전에까지 정치를 하던 분이잖아요. 장관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그러면은 더 책임감 있게 하셔야죠. 근데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이분은 이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경심 전 교수가 증거인멸을 하는 거 보고 저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라는 희대의 망언과 억지를 쓰는 그 관계에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선동에 불과하거든요. 사실이 아닌 거라 사실인 것으로 속여가지고 얘기하는 건 선동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저는 더 이상 평론할 가치도 없다. 이거에 왜 매달리느냐 했지만 이 김어준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걸로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선동을 해왔잖아요. 지금 그게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민주당이 이런 분들에게 끌려왔다고 해도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가면서 새 입주민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전에까지 살던 사람들은 집을 비워줘야 되는 거야.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질 않아요. 오히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들한테 오지 마, 여기 우리 자리야 라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투표를 통해서 얻은 권한이 아닌데도 자기들이 집주인 행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퇴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라고 분명히 보고요. 또 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저 검찰 개혁에 대한 잘못된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거는 저는 깜짝 놀란 게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꺼내오면서 사실관계야. 예,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꺼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일은 수하들을 시키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한다. 맞아요. 저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그 비판의 시점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사실관계는 달라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앞에 나서가지고 욕먹을 일을 하면서 욕을 맞아가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지.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금으로 잡겠다. 이거 욕먹을 일 맞아요. 잘못된 것도 전 맞다고 봐요. 근데 국토부 장관 시키면 돼요. 근데 본인이 앞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을 가장 많이 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맡겨놓고 추미애한테 맡겨가지고 윤석열이랑 싸우게 해놓고 본인은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본인은 그런 거 안 하시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자기가 얘기했던 그 비판 시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공격을 한다. 그것도 마키아벨리를 끌어와서 이거 얻는 건 딱 하나예요. 마키아벨리 그러면 우리가 가져가는 이미지가 뭐예요? 마키아벨리 그러면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군주론, 독재자들이 옹호하는 정치사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즉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 프레임에 가두려는 것 이상의 효과는 없다. 전 이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군주론이랑 독재랑 아무 상관없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사랑한 것이 마키아벨리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독재자들이 좋아한다. 즉 독재자들의 이야기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실제로는 얘기가 아니지. 실제로 나와가지고. 읽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참 말하기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했잖아요. 비빔밥 드셨잖아요. 제가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비빔밥이라는 메뉴를 그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미 우리가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비빔밥 먹었지만 통합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가 본격 등판,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고서는 이제 본격 등판을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지금 뭐 기존의 당권파라고 해야 될까요? 친문 세력 이쪽에서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2년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을 너무 세게 했어요. 비명행사 공천이라고 그때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 더민주혁신회의 원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던 그룹이거든요. 31명이 선거 한 번에 원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31명의 변호사들은 또 별도야.
변호사들을 의원으로도 들어와 그리고 기관장으로도 가 뭐 유엔도 가 뭐 온갖 군데에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전해철이라든지 이제 친문분들은 하위 10% 20%막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당원 당규상 원래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건 표적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좀 어느 정도 포용하고 어쨌든 이제 왜냐면 당시에는 민주당 안에 이재명 외에 대안이라는 것이 대권 주자로서 딱히 보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친문 세력도 내 세력으로 포섭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야 되는데 완전히 쳐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원내에서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있었겠습니까? 작년 전당대회는 어차피 1년짜리였고 이번 전당대회가 본 게임이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공천권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본인도 그런 부분들이 신경 쓰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청와대 초대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앙금을 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저희 당내 사정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래요? 그때 공천 천해진 사람들이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원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겠지만 초월회라고. 근데 그거 해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인사 박용진 의원도 뭐 임명하고 그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같은 것도 친문이거든요. 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서 해산해 버렸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은 친문과 뭐 이 갈등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그리고 김어준 조국 뭐 이 어떤 별도의 헤게모니와의 충돌이라고 봐야 돼서 지난번 공천에 대한 안가품이라고 하기엔 지난번 공천에서 그렇게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거에 가까운 입장이었어요. 유시민 작가나 뭐 김호준 총수나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네. 저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당내 사정 물론 뭐 강 변호사님께서 저희 당내 사정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좀 안 맞는 현실이랑 안 맞는 얘기다 말씀드립니다. 네. 또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것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반대를 해서 검찰 개혁이 완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이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서울시장 후보의 명픽 후보를 내보냈다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예. 정청래 전 대표를 당대표 선거에 못 나오게 막으려 했다라고 하면서 또 비난도 했는데 뭐 이런 유시민 작가의 주장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명픽 후보는 결국에는 이제 정원호 후보가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뽑아준 거, 그러니까 뭐 전현희, 박주민 이런 기라성 같은 민주당의 중진 현역 의원들을 누르고 결선 투표도 안 가고 한 번에 뽑아준 거는 당원들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발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죠.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에 그런 식으로 칭찬한 의원들이나 후보들은 정원호 후보 말고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뭐 지금 요새 그 보안수 사건 가지고 붙고 있는 김남희 의원도 있었고 박주민 의원도 사실 칭찬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그 이런 제가 진짜 죄송해요. 아침에도 이 비유를 썼는데 뭐 사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와닿게 하려고 예를 들자면 네. 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남국 의원을 지칭하면서 네. 서울시장 깜이다. 그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거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서 경선에서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이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과 맞붙을 만한 후보가 당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서 그 당시 기준으로 정원호 후보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고 성동구청장으로서 뭐 역할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니 네. 스포트라이트를 때리니까 올라갔던 거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억지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라갈 만한 사람한테 올라간 거였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이거를 갖다가 뭐 명픽이라고 하는 거는 부적절한 얘기인데다가 아니 본인도 뭐 아지오 이런 데 가가지고 같이 행사하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그리고 나머지들도 뭐 그런 게 경선에서 통과된 거고 결국 당원들이 뽑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1인 1표가 어쩌니 당원 주권이 어쩌니 정청래 대표 하는 얘기가 뭡니까? 1인 1표제 통과되자마자 쐈던 메시지가 이제 개파 정치 없다. 보스가 줄 세우는 정치 없다 이랬거든. 그럼 뭐 지금 대통령이 줄 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1인 1표 뭐 한다고 통과시키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당원이나 유권자를 객체로 보는 굉장히 오만한 시선이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그걸 한다고 해서 그 당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한 그런 결과가 남는 게 아닌데. 저는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명픽은 맞았다고 봐요. 누가 봐도 저는 이 명픽이라는 것이 저는 저 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던 네. 이재명 당대표 시절 그때 전당대회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엔 당대표니까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그래도 최고위원 선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사실은 관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최고는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투표가 이 말 한마디 이후에 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서 수석 최고가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저는 명픽이라는 건 존재했다고 보고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할 만한 사람이니까 했다? 예, 할 만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할 만한 사람이어도 손을 들어주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거나 서울시장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 저희 부산에 대해서 하정우 뭐 이런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들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고 당무 개입이 맞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당무 개입의 피해자는 사실은 당내 경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 왜 저쪽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데 굳이 우리가 그걸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그분들이 떨어진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아닌 사람이었으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신 거고 이 당무 개입의 최대 피해자는 안쪽에서 경선해야 되는 민주당 내부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지금 얘기한 거는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네. 저거를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한다고? 왜? 우리가 당무 개입, 대통령의 당무 개입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트라우마는 노 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걸로 탄핵 시도까지 받았었어요. 물론 탄핵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막 의사봉 맞겠다고 뛰어들고 울고 불고 했던 그 유시민 장관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꺼낸다? 저는 이거는 그러면은 이 말 그대로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라고까지 연결이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국힘에서도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거를 유시민 장관이 꺼낸다는 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유시민 작가가 말을 다 잘못해놓으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예를 들자고요. 네. 그 특정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당의 제도를 비틀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4등 하던 후보를 1등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시키는 거죠. 당원 100%로. 그리고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잘 일하고 있던 사람, 일단 나경원 의원. 네. 그런 사람을 찍어가지고 연판장 돌리게 만들고 린치 때려서 뭐 약간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네. 그다음에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제도를 비틀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당무 개입이거든. 그리고 이건 위법이에요. 위법이라고요. 네. 처벌받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윤석열이 그 전화 통해서 내가 뭐 상현이 뭐 상현한테 말했는데 뭐 김영선 공천 출하인데 잘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은 명확한 당무 개입의 증거인 거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그런 형식의 당무 개입이 아니라 총리 올려친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김민석 총리 수고했다.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당무 개입이라고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니 뭐 이런 당무 개입이니 이렇게 연장선에서 보면 뭔가 평론이 다 안 맞는 얘기가 된다는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악영향이 생긴다는 거죠. 당무 개입은 법률적으로 범죄예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하시는 행동들이 당무 개입으로 충분히 저는 해석될 만한 행동들을 하고 계시다 보거든요. 유럽 가기 전에 1주년 기자회견 했을 때도 이겼어야 될 선거를 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저격하는 듯한, 그때 정청래라는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그때도 이름을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아직은 총리 시절이었는데 이제 뭐 전당대회 나간다는 건 이미 소문이 다 파다한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의 사람을 나와 손발이 잘 맞고 일도 잘하고 정청래는 지방선거도 졌어 일도 못해 나랑 손발도 안 맞아 이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것 이것도 저는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은 당에 대해서 어떠한 정견도 얘기할 수 없게 돼요. 너무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얘기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만 좀 두루뭉술하게 해야 되는데 그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 두 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상반된 그 표현들을 쓰셨던 것은 뭐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만 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니었잖아요. 완전 그냥 본인 정치하다가 다 말아먹었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만 그 선을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생각마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는 당무개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권력의 행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부 수석 보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한다거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냥 정견 얘기한 걸 가지고 해석 투쟁하는 걸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무 개입은 범죄 행위인데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한 근거 요건과 정치적인 행위는 좀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으로는 충분히 하고 있고 저는 이게 뉴 노멀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이 정도 얘기했어도 다들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왜 특정 후보의 편을 드냐 뭐 이렇게 하고 다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거라고 봐요. 근데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바다님께서 신규 의원 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제가 영어를 잘 못 읽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영어인가요? 예. 한글도 잘 못. 제레미 홍님께서도 신규 의원 된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자, 도시카츠님께서 유시민은 조국, 임종석이 내각에 참여해야 만족할 듯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자, 오홍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양극단으로 몰리고 병들게 했던 유시민 이번 기회에 모두에게 버림받길 라는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상황을 보면은 저는 조국 대표가 여기에서 당도 좀 쇄신하고 본인 스스로도 좀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 그나마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최근에 그 합당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마상을 입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오찬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뭐 통합 이런 얘기 하시면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말씀하시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조국이라는 이 인물이 뭔가 그럴싸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노 논란이라든지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보면은 민주당 당원들께서 굉장히 좀 실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조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승희. 선거 기간에 입 다물면 된다 헌기야. 선거 기간에만 저렇게 떠드는 게 당무 개입이 아니면 뭐냐. 야 이 멍청한 놈아 선거 기간이 아닐 때 얘기한 거야. 이거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는 반말하면 나도 반말로 한다 이런 거죠. 이거 야 멍청한 놈아 이거 화낸 거 아니냐고 지금. 하원기야. 화낸 게 아니라 약간 팩트죠. 그냥 멍청한 놈한테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거죠. 선거 끝나고 선거 평가를 했다고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했지 않냐? 아니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팩트가 아닌데다가 2,000원을 쓴 거야. 아니 우리 소중한 우리 스님께서 우리 헌기를 약간 긁었는데 긁힌 거 아니에요? 안 긁혔어요. 극헌기. 네. 아니 왜냐면 내가 요새 내 SNS에서 거의 똑같이 하는데 네. 반말로 얘기하면 나 그냥 반말로 얘기하고 있어. 되게 부적절한 거라고 보고요. 저건 제가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사실 유시민 작가의 말이 정말 말이 안 돼가지고 그분을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감싼다, 유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하은기 평론가처럼 저렇게 굉장히 비판적이고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군 줄 알아요? 평론가들이에요. 아니 이 부분은 평론가들이 얘기할 게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책임을 지는 국회의원이 누군가 하나 나서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된다. 야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반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평론가들도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으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너무 지금 비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쪽에 계신 의원님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해야 되고요. 수박이 되더라도 이런 거에 잘못된 이야기는 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조금 박해가 전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배지 값은요.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무서운 거면 그냥 그거 떼세요. 되게 비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새 개혁신당 정의원 문제로 그 말 돌리지 말고 아니 다른 당내 사정을 안 보시나 봐요. 저희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해체됐고
아니 의결한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체돼 버렸고 이소영, 홍기원 등등이 그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방향의 법안을 제출했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흐름은 가고 있는데 근데 그 누구 하나 부분은 나서가지고 저는 김민석 그러니까 전 누구 하나 총리가 나서는 게 아니라 누가 나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민석 평론가들만 총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예외적으로라도 이제 보안사건 좀 남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좀 수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아직 그 현직 당 대표였거든요. 근데 본인 SNS에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대문짝마다게 팍 쓴 거예요. 대통령은 수기하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작년 전당대회에도 검찰개혁 수석밥상에 올리겠다. 요게 그 강성당원들한테 먹혔거든요. 그래서 66대 33으로 더블 스코어로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찬대 후보에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에 이제 마무리 수순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본인이 강성당원들의 표를 먹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도 남기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금까지도 고군분투 중이잖아요. 국민의힘 찾아와 갖고는 정전식 원내대표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좀 나와가지고 이 우려를 좀 전달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한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아직 총리인 시절에 정부도 이제 다 정리됐다는 거야. 보안사건 완전 폐지로. 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입법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당정 간에 다 정리됐으니까 전당대회 전에 이 입법 마무리하자. 막 속도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윤기 사건이 터져버리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뜨거. 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감을 올린 거는 분명히 김민석 총리예요. 김성열 최고위원님과 달리 그래도 사실관계 기반해서 말씀하시네요. 그거는 김민석 총리께서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좀 감당하고 넘어가야 되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정치적 맥락이 있죠. 이거를 전당대회에 설치했다가는 근본주의자들한테 밀려서 보안수사권이 자칫 폐지되는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으니 전략적으로 그렇게 뮤트를 시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총리께서는 비판을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법사위 흐름이랑 국회 흐름상 저희 당내의 역학 구조상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들 말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주제로만 30분을 얘기했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1시간짜리인데 주제 오늘 많이 준비했는데 첫 번째 주제로 30분을 이 세 분 말이 너무 많습니다.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우리 스님님께서 또 하원기를 긁기 위해서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들어주세요, 멍청한 놈들. 반대로만 줄 서는 하원기가 이재명에 붙은 거 보니까 힘싸움 결국 이재명이 지겠네. 야, 이 멍청한 놈아.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유지하고자고 하고 정청래가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붙는 거지. 옳고 그름으로. 너나 지금 뭐 하면은 힘으로 하려고 얘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파워의 역학관계 누구한테 줄대서 쟤는 자리 받으려고 한다. 저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니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작년 전당대회 때도 이제 그때도 뭐 나름 뜨거웠으니까 대기실에서 민주당 패널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은 다들 박찬대가 될 거야. 그래. 되게 당연한 듯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완전 더블 스코어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도 민주당 패널들 그 방송 같이 하면은요. 제가 정청래 대표 편을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정청래 대표 편을 드는 민주당 패널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방송은 균형 잡히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정청래 대표 편을 드는 분이. 근데 작년에 그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모두가 대부분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정청래가 될 일은 없어라고 했는데 더블 스코어였다. 아니에요. 사실관계가 다른 게 제가 그때 박찬대 그 선배 도와줬는데 캠프에서 그때는 대통령이 뭐 명픽이니 뭐 이런 개념도 없었고 박찬대 선배가 대통령이랑 가까우니까 다들 그렇게 해석했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 정견을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거니와 결정적으로 패널들이 다 중립을 지켰어요. 이렇게까지 칼 들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상이 그때랑 좀 달라요. 아, 그때 당시에 박찬대 캠프에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약간 스님의 말도 약간 일리가 있네요. 예. 반대로만 줄 서는 하원기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붙은 거 보니까 결국 이재명이 지겠네. 약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낙연이 당대표 되던 선거에서는
이낙연이 이기는 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때 국정 지지율이 40%니까 네. 줄 서려면 거기 줄 서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전 김부겸 캠프로 갔거든요. 왜냐면은 지는 건 알고 있는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당을 망치니까. 그리고 박찬대 선배가 질 거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 당원의 흐름 양상상.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당대표가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 강성 지지층한테 소구하는 방식으로 대통령 흔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찬대 선배 도와드린 거였고. 네네. 대구 선거나 경남 선거 어려운 거 뻔히 알죠. 근데 그냥 그게 어렵더라도 질 수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힌다기보다는 이게 줄 선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네. 제 선택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알면서도 하는 거지. 뭐 자리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평론하겠어요? 왜 대통령 공소 취소 얘기는 왜 하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면 세상을 되게 협소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언을 아니 드린 근데 거죠. 그렇게 해왔던 정치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를 수도 있으나 나는 다르다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이분이 생각하는 것도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줄 서가지고 나한테 자리 받고 얘기하니까 그랬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고 나보고 하는 얘기니까 하는 그렇게 얘기 아니에요. 보시면 돼요. 이번 그 어? 검찰 개혁 이건이 끝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옹호를 한다. 그러면 아 그때는 하원기가 줄 섰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니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게 저 사람은 내가 줄 서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 그럼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반말 안 하는 앵커님 거지. 말 못하고 제발 있어서 다음 주제 좀 화났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주제 하나 있는데 방송 끝나갑니다 지금. 예. 아주 좋네요. 화기욱이 됐어요.